주말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좀 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4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1시간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가 다 지칩니다. 대부분 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여러분들 뵙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제일 허망한 게 뭐냐 그러면 중국에서 상해나 북경 이렇게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비행기를 얼마 안 타는 곳에서 귀국을 하면요. 1시간 만에 오지 않습니까? 1시간 반. 집에까지 그 5시간을 가야 되니까 늘 그게 허망해요. 그래서 근데 중국 사는 사람들은 저를 10몇 년 동안 안내했던 한 친구는 제가 집에 도착하고도 한 이틀 있어야지 집에 가는 그런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넓게 큰 땅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좁은 데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4시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집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바닥에다가 돈은 다 반은 뿌리고 다닌다고 번 돈은.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벌어서 한 절반은 다 길에다 뿌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강의는. 대학에서도 많이 해봤고 또 일반 강의 그다음에 CEO들 대상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송 나간 이후로 제가 아마 평생 해야 될 강의를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뭘로 유명했냐 그러면은 뭐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 안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현장 가서 답사하라 그러면 지도교수가 그냥 자료집 보면 되지 뭘 그걸 또 설명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몇 장을 튀긴 적이 있는데 그 벌을 지금 다 받는 것 같아요. 석사 박사 때 그래가지고 제가 다 면제 받았거든요. 저놈은 도저히 발표시켜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을 지금 열심히 강의만 하다가 지금 강의 아니면은 글 쓰는 거 아니면은 중국 다니는 게 3가지가 제 생활의 주된 흐름인데 오늘은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 PPT가 작성이 돼 있고 하긴 하지만은 막상 와가지고 현장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얼굴을 딱 접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또 돌발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강의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들 다 사기 읽어보신 분들이고 또 사기의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100분 토론처럼요. 네, 주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포기를 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생 목적이 학위를 얻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다녔는데 그 학위를 포기했다라는 말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말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는 내가 잘했는가 정말 잘한 짓인가 이런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 오면서 완전히 그 부분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했다. 학위를 포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얻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기 130건 가운데 오늘 화두로서 여러분들한테 뭘 소개해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골개열전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구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고도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지만 실제로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마천은 북이 공명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한무제를 칭송하던 사람이었고 한나라 제국에 대해서 찬양가를 기획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근데 궁형을 당하면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서 궁형을 자청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가 제가 2006년도에 낸 피로선 사기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선 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찬양을 위한 심포니에서 락으로 바뀌었다라고 음악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기 130건 가운데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왜 골개열전이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는.
골개 열전은 코미디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유머와 풍자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진지한 삶이었고 치욕스러운 삶이었고 정치적으로 전부 다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골개 열전을 편성한 이유는 뭘까? 이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그다음에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읽은 것 가운데 하나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하버드생들의 그 상위 5%가 하버드생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지금까지 노벨상 한 번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즐겁게 살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 유머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유머를 알고 풍자를 알고 해학을 알고 자기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는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갖춰야 될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그 노벨상도 받지 못하고 또 잘하다가 크면 클수록 찌그러 들어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사마천이 골개 열전이 있지. 사마천은 골개 열전 앞에다가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세상사가 예의범절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만 갖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예의범절이나 격식만 따지고도 살 수 없다.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유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골개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30건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골개 열전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개 열전 한번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0건 가운데서 골개 열전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늘 잠깐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그 세 가지 방면에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정치공. 우리나라처럼 정치 만능인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지 뭐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태평성대였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출강했을 때도 난세에 답하다라고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하고 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언제 우리는 뭐 태평성대였던 적 있냐? 라고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그 뒤통수를 맞았는데 늘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는 늘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준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실제로는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력의 부재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입니다. 이제 사회 문제 가운데에서도 민심과 여론이라는 문제를 사마천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사마천의 화식열전 실질적으로 130건 가운데 화식열전은 제 129건입니다. 139는 뭔지 아시죠? 태사공 자서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기의 제일 마지막 건은 뭡니까? 화식열전입니다. 자서전을 빼면. 그래서 제1권이 오제봉기 요순의 선양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서민들의 염원을 담은 제1권 오제봉기로 출발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세요라고 하는 화식열전으로 끝나는 게 사기입니다. 절묘한 안배입니다. 사마천은. 가장 정신적인 것 관념적으로 출발해서 가장 물질적인 걸로 끝나버리는 이 사기 안배 자체도 너무나도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식열전이라는 기적적인 부자들 이야기에서 사마천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물어주시면은 아주 즐겁게 좀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했으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마천상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마천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 시청 앞에 서 있는 사마천 동상입니다. 한성시라는 곳은 참 복받은
그 시죠. 그죠? 40만 인구 정도 되는데 깡시골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만이나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는 40만이지만 이 시골 GNP가 1000불도 채 안 되는 정말 못 사는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자산은 사마천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그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이제 한성시 당국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최근에 그 청명절이 되면요, 4월 5일입니다. 식목일 우리 한식날이기도 하고, 청명절이 되면은 사마천 사랑하고 무덤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풍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옵니다. 그 한성시에서는. 왜냐 그러면 그 사마천의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삿날에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당국의 눈이 그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항상 언제 제사를 지내냐 그러면 청명절날, 한식날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은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청명절 한식날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고 청소하는 날이고 그런 날인데, 몰래 제사를 지내오는 풍습을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일부러 그 타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사마천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그 사당하고 무덤 청소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올 청명절날 큰 행사를 여니까 와서 초청할 테니까 오시겠냐라고 이제 초대장을 보내왔는데, 아주 기쁜 일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정신적 자산이라는 거는 뭐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그 여러분들 중국의 산 가운데 유명한 산 가운데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이제 그 불교의 성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4대 보살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관세음 보살 성지는 보타산이고, 그다음에 구화산은 그 지장 보살의 성지입니다. 근데 그 성지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냐 그러면 그 김교각이라는 스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신라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분이 한 8세기 초반에 구화산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구화산에서 동굴에서 살면서 평생 그 99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평생 봉사만 하고 사셨어요. 근데 이 구화산 인구도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구화산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그러면 김교각 스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구화산은 전체가 다 김교각 스님을 위한 절이고, 전체가 다 김교각 스님을 추모하는 곳이고, 그 밑에 있는 상점이나 호텔이나 전부 다 김교각 스님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가가치라는 거는 뭐 그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잘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종교계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제대로 그 못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데,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사마천 팔아서 저한테 맨날 웃으면서 그 농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맨날 사기 팔아서 사기 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항상 제 자신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정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난세에 답하다라는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에필로그에다가 이 책의 주제를 4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인 논세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하는 그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할 줄 알면은 뭐 나머지 다른 거 필요 없는 세상이죠. 좀 그게 진짜 태평성대가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지금 난세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도대체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이 사기가 줄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핵심 4글자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인 논세 가운데서 이제 그 오늘 3파트로 나눠가지고 정치, 그다음에 사회, 경제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면 이제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작년부터 시끄럽게 아주 그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받는,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문제는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문제고,
시대에 따라서 그 리더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뭐 말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그리고 그 리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하고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배울 만한 것이 뭐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할 만한 것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성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기가 충분히 던져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제본기 첫 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왕들의 기록인 본기 12권이 전부 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리더십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히 그 중요한 리더십의 그 텍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가는 잘 아시다시피 제후들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다루는 천자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들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그 제후나 천자를 보필하고 있는 재상들을 비롯한 참모들의 리더십들이 전부 다 사기를 수놓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나아가서는 열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셀프 리더십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서양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에브리바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리더십 학회에서 제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양의 리더십과 동양의 리더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뭐냐 그러면 한중일 세 나라의 리더십을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의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리더에 대한 기대심이 제일 높습니다. 기대치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만족도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만족, 직장인들의 리더에 대한 만족도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의 자질에 따라서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리더가 뛰어나면 내 성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거죠. 리더의 자질은 높아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고 또 리더에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리더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리더의 리더십만 가지고 자기도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발상들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중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얘기하는 가부장적인 리더십이라든지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논의에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에는 이제 리더십 얘기뿐만 아니고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팔로우십의 문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항상 존재하려면 팔로우십이 따라줘야 되는데 리더가 어떻게 팔로우십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리더가 발휘하는 자질이 그게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은 저절로 팔로우십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팔로우십을 이끌어내는 리더들의 모습들 이게 이제 사기에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뤄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더십을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자질이고 하나는 사람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뛰어나면은 사람 쓰는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왕왕 시대적인 한계라든지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자질이 안 되는 리더 자리에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든지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리더로 하여금 사람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주는 용인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두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질과 사람을 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그 최고 리더가 자질 문제도 그렇거니와 사람을 쓰는 문제가 제일 시끄럽게 작년 한 해를
우리의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연 사마천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두 사람의 리더를, 그 사기에 나온 리더를 그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방하고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방하고 항우는 아주 대조적인 집안 출신입니다. 뭐 항우는 명문 무인 집안 출신이고, 유방은 잘 아시다시피 건달 출신입니다. 건달도 그런 달건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그 대권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전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9대1 정도로 아주 유방의 열세였습니다.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었고 역전시킬 수 있었던 과정, 이게 이제 사기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초안 전쟁입니다. 초안지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초안지라고 하는 또 소설로 각색되기도 하는 게 바로 항우봉기하고 고조봉기, 이 두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은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든지 두 사람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으며 리더의 자질들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풍부한 영감과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두 사람의 행적 가운데에서 아주 대표적인 행적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리더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또는 뭐가 문제일까, 또는 향후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두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두 사람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 대목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각각 두 사람이 모두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반응을 남겼습니다. 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우봉기에 항우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고 한마디입니다. 유방이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딱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면밀히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두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갈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아주 절묘하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항우는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요즘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저놈의 새끼 자리를 내가 뺏어야지,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항우는. 유방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남자라면, 사내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기질을 읽어낼 수 있고 성격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뭘 읽어냈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최고 리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두 반응이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읽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 반응 때문에, 한 사람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진화하는 리더가 됐고, 한 사람은 퇴행하는 리더가 돼가지고 결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유방에게 그 대권을 빼앗기는 패배자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두 가지를 읽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우의 성격은 현상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라는 행차 그 자체만 보고 거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너무 행차에 집착을 했습니다. 진시황 행차는 그 당시로서는 이벤트입니다. 화려한 수레에다가 엄청난 의장대와 그 다음에 수행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봅니다. 근데 항우는 그 진시황 행차를 보면서 저놈의 자식 자리를 내가 뺏어야지,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뭐 현상 집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 현상 집착 자체가 나중에 그 리더가 커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집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른 부분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유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현상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행차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단하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항우는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대단함을 자기의 욕심으로 눌러버리고 스스로 표출하기를, 저 자리를 내가 뺏겠다라고 하는 집착을 보여준 반면에 유방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두 사람이 참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서로 많이 갈라집니다. 유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충고도 받아들이는 반면에 항우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갈라지냐 그러면 그 현상 자체, 자기한테 주어지는 현상 자체를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문제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 그 잘못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현상 집착은 아주 결과적으로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그 항우가 죽기 전에 2번씩이나 사기 이 대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피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싸움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식으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남 탓을 합니다. 하늘 탓을 합니다. 항우는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진시황 행차에서 보여줬던 현상 집착적인 그 기질이 바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착화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참모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현상만에 가지고 계속해서 가슴속에 담아두는 바람에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항우는 진시황의 자리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획득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천하를 통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질 않은 겁니다.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유방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 현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점차 리더로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하나 둘씩 그 배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바료타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유방의 리더십을 허의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어있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채워 넣어주는 그런 비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방이 항우를 전력을 압도적인 열세를 뒤엎고 유방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우하고 유방의 그 본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세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공 행상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상을 줘야 되는데 또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상이 아까워 가지고 그 항우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상을 주려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우는 그 도장 찍기가 아까워 가지고 주머니에서 도장을 만지작 거리느라고 도장 모서리가 다 둥글게 달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성격을 얼마나 잘 드러내줍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유방은 그 호쾌하게 그죠? 그 한신이 그 천하 3분의 위치에 와 있을 때 한신이 그 당시에는 저울추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유방 편을 들면 유방으로 기울고 항우 편을 들면 항우 편으로 기울게 되어 있었는데 제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신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가왕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방에게. 가짜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시왕으로 임명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이 열받았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이제 맞먹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둘 다 왕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신한테. 한신이 보낸 사신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진평하고 장량이 발을 꽉 밟으면서 눈치를 준 거죠. 지금 당신이 한신 없이 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눈치를 주니까 유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화를 뽀록 낸 걸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사내대장부가 말해 자식이 말해 진짜 왕이면 진짜 왕이지 무슨 가짜 왕을 우리 임명해달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진짜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방이 보여줬던 리더십의 진화하는 리더십 대목들이 사기에 아주 잘 남아 있고요. 반면에 현상에 집착했던 항우 같은 경우에는 퇴행하는 리더십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람을 얻고 잃는 문제로 결국은 기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한신은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진평은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유방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범증 이간책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진평의 이간책에 의해 가지고 그 항우한테 쫓겨나고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참모였던 범증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국 사람을 잃느냐 얻느냐가 결국은 천하의 대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유방은 아마 이 대목은 사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장면일 텐데 리더가 자기 스스로 천하를 얻은 이유에 대한 자기 진단입니다. 이거는 자기 진단입니다. 유방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쭉 신하들 모아놓고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니들 다 얘기해봐라 하니까 성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항우는 어떻고 그다음에 당신은 어떻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 아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신, 장량, 소화 이 세 사람이 얘기를 거론하면서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는 한신, 소화, 장량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이 나라를 뭐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유방 스스로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사기에 남아있는 리더의 자기 진단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리더십 문제는 집안에 있어서 가장이 한 집안을 끌어가는 가장의 리더십이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구멍가게 주인의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CEO의 리더십이나 대기업의 리더십이나 한 국가의 리더십이나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직해야 된다. 그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말은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실천하기 얼마나 힘든가라는 부분은 우리도 절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2008년도 제가 내세웠던 화두는 존엄과 봉사였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려면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로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에서 2001해 동안은 내가 봉사하고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존엄과 봉사를 내걸었는데 2009년도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죠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존엄하게 살기는 그냥 이거 또다시 후퇴하고 있구나 사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2009년도는 날 뭘 내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한 끝에 2009년도는 성찰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은 앞질러 왔고 어떤 부분은 건네떴는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단계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성찰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제 또 사기가 크게 작용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올 한 해도 이제 사기 연구에 또 매진을 해볼 생각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사기를 좀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지금 하는 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깊이 있게 다루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미국식 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바람에 중국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횟수로 20년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한 책이라든지 중국에 관해서 정보량을 얻기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도 채 안 됐고 일반 국민들이 중국을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제 좀 느낄까 말까 한 단계입니다. 지금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한 책이나 중국 역사에 관한 건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책을 읽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서양에 관한 책을 아마 이렇게 이제 일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쓰신 이윤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선생님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했으면 벌써 밀리언셀러 내고도 남았다고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하는데 저하고 이제 띠동갑이신데 그분이 저보다 12살의 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12살 한 12년 전에 나는 밀리언셀러 냈을 거라고 맨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베이스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저는 그 사기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대중에게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운도 좋은 편이고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시바 료타로 같은 사람은 사마천을 하도 존경해가지고 성을 사마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마가 일본말로 읽으면 시바가 되고 료자는 몰료자 우리 요동할 때 요자인데 타로만 자기 이름입니다. 태랑. 그러니까 내가 사마천을 따라가려면 까마득하게 먼 타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성까지 바꿨겠어요. 그런 학자도 그런 소설가도 있는데 일본 한 100명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그죠. 10분의 1은 돼야 되는데 그죠. 10명쯤만 되면 학회 하나가 구성이 가능해질 텐데 그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마천하고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책을 낸 것만 가지고 기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저서를 낸 사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 딱 3사람이 저서를 냈습니다. 3사람밖에 없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중반기까지만 해도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은호 교수님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작년 후반기인가에 그 2000년의 가인가 하는 책이 김원중 선생님 그죠? 그 사기 번역하신 분 있죠. 봉기하고 열전 번역하신 분 그분의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저서를 낸 사람이 3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원중 선생님은 이제 번역만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사기를 가지고 사마천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강연 대중 강연은 해보신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이은호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아주 지독한 난청이라서 다중 앞에 나서서 강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얼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대표 선수가 됐죠. 그 2인자가 못 나서 1인자가 못 나서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2인자가 나서서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빈약합니다. 빈약하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방송도 하고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아도 생기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좋은 출판사들 만나가지고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책을 내주고 하니까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완전히 뇌와 내빈이에요. 그냥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니까 채워넣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해요. 힘이 드니까. 한문도 문제고 사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열전 조금 읽어가지고 사기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기 딱 나 첫 권부터 읽어봐야지 하고 제 1권 어제 본기 딱 들면 한 읽다가 5분 만에 졸린다고 이제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기를 2000년 동안 이렇게 부가가치를 가지는 책이라고 다 평가하고 있고 CEO들한테 추천하라 그러면은 읽어야 될 고전하면 사기 탁 추천한다고 자기들 한 번도 안 읽어놓고 그렇게 추천한다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도 왜 어제 본 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요순에 숨겨진 비밀이나 이걸 어떻게 하는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세가로 넘어가면 더 헷갈리죠. 왜 춘추전국 시대 때인데. 그냥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많은 제후국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중국 땅덩어리가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사마천 사라 당시에 한나라 시대 때만 해도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15배가 넘는다고요. 중국 땅이. 거기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제후국들 제 난세에다 파다에다고 뭐라고 했으면 1800개 가까이 되던 소국들이 나중에 7개로 줄어들어 나가는 과정이 춘추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중국사 지식이 없이는. 그러니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전만 한 20여 정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열전은 사람들 이야기니까 따로 떼놓고 봐도 되거든요. 자객열전 재밌어요. 그렇죠? 위험열전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식을 해버렸어요. 사기 130건 내에서도 편식이 이루어진 거죠. 열전만 편식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될 만한 것들만 먹을 만한 것들만 편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기 전체가 이해를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130권 다 읽을 만한 거다. 정말 먹을 만한 거다. 방송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최고급 뷔페집 요리집하고 같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열전뿐만 아니고 본기부터 다 읽을 만한 것이고 얘기가 이제 딴 데로 했습니다만은 그 정치 문제에서 리더십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마천이 그 꿈꾸는 리더는 오제봉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입니다. 오제봉기에 나타나 있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덕이고 또 하나는 사리분별입니다. 사리분별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 가릴 줄 아는 리더. 그 다음에 덕을 갖춘 사람. 이 2가지를 오제봉기에서 사마천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제봉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 그러면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성들이 가장 갈망하는 리더의 모습을 사마천이 첫 번째 권에다가 자기 붓으로 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나쁜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항목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리더십의 항목과 바람직하지 못한 나쁜 리더십 항목이 오제봉기에는 가만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같이 비교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양이라는 그 고사를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표출을 했습니다. 즉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라는 아주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쓰는 문제까지 같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오제봉기 첫 번째 권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마천은 행야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세가 첫 번째 세가가 오태백 세가라는 세가인데 세가의 첫 번째 권도 뭘로 시작하냐 그러면 선양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한테 셋째 아들한테 왕위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오나라 저 강남 지방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태종 때 세종대왕한테 뭐 왕위를 양보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오태백 세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보입니다. 열전의 첫 번째 원이 뭡니까? 백이숙제 이야기 아닙니까? 백이열전 아닙니까? 백이숙제 열전이 뭡니까? 두 사람 다 형제가 서로 자리를 양보하다가 수양산으로 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관한 기록인 번기, 세가, 열전을 모두 양보로 시작하는 아주 기가 막힌 안배를 사마천이 보여줍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사마천이 살고 있을 당시에도 그랬겠지만은 세상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뭘까라고 사마천이 깊이 있게 고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양보죠. 그죠? 요즘 예를 많이 쓰는 배려도 좋고 다 좋은데 양보입니다. 뭘 위해서 양보해야 되냐? 대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을 위해서 살을 버릴 줄 아는 공사구분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의 메시지들을 사마천의 사람에 관한 기록 모두에다가 다 첫 번째 권에다가 담아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읽어내려면 이제 골이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다 읽어내요. 그죠? 초창기 때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천은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란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지러운 책이다. 이거 어떻게 이걸 읽어?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어지러울 난자를 어려울 난자로 바꿔서 어려운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기를 제대로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안내자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셈이고 아마 몇 년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 김용수 버전 사기 완역본을 실질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쉽게 사기를 여러분들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리더십의 사마천이 그리는 리더의 두 가지 항목은 덕과 사리 분별이었습니다. 오제봉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 용인 문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건 뭐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정치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고 그것도 역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제일 마지막 그죠? 이 항목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사기 광고하는 책 보면은 꼭 요 대목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예, 책도 이걸로 카피를 많이 씁니다. 그 현실을 이제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사마천은 2100년 전에 정치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면서 절묘하게 2100년 전 대한민국의 상황을 딱 꼬집었어요. 5번째로 꼬집었습니다. 가장 못나기로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가 가장 못났고 가장 못날 리더도 백성들과 다투는 리더가 가장 못날 리더입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춘추 시대 때의 그 춘추 5패는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전반기 이제 네 사람을 사인방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춘추 사인방의 리더십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인방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들이 사람 쓰는 문제입니다. 용인이 그 제나라 황공이
원수였던 관중을 제상으로 임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관포지교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포숙의 아름다운 양보가 없었더라면은 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숙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사기에 남아 있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양보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관한열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아주 간략하게 포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황공과 관중을 칭찬하기보다는 포숙을 더 그죠? 칭찬했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논평을 남겼습니다. 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있고 그 밖에 이제 전부 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특징들 보시면은 사람 쓰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우리들한테 개발을 많이 주는 항목들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나라 황공의 이제 그 사람 쓰는 문제 가운데서 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 하나만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지금 그 사람 문제 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는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제나라 황공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인재 기용책 가운데서 남아 있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정료지광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제 뜰이라는 뜻입니다. 뜰 마당이죠. 그다음에 료자는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 밝혀놓은 불빛이라는 뜻입니다. 정료지광입니다. 그게 관중을 스카우트하긴 했지만은 이제 원수였던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긴 했지만은 나라 전체를 새로운 정권을 이제 다스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공이 전국적으로 인재 모집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적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그게 정료지광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집무실 앞더락에다가 횃불을 24시간 동안 심야 영업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밝혀놓고 누구든지 자기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와서 나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재주가 인정되면은 적절한 자리에 기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료지광입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안 찾아와요. 사람들이 처음엔 초창기 때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 고민에 빠졌죠. 황공이. 아니 왜 이러지? 나는 지금 정말로 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도 안 자가면서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염 허옇게 기른 노인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공이 당신은 무슨 재주를 가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구구쌤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구쌤 아무나 다 하는 것이 뭐 그게 무슨 재주라고 그걸 써달라고 얘기하셔. 그랬더니 지금 주군한테 인재가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군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군이 거느리고 있는 인재들,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겁이 나가지고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이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구구쌤 할 줄 아는 사람을 기용하면은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거 아닙니까? 라고 충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구구상법 노인을 그 기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구상법 노인은 자문이나 고문 역할로 이제 기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신분, 차별, 계급, 등급, 출신 다 턱을 없애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정료지광이라는 그 인재 기용책 하나를 황공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진문공, 진목공, 초장왕 이 춘추시대 때 유명한 제후들이 보여주는 인재 기용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파격적입니다. 특히 초나라 정왕 같은 경우는 코미디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말에다가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려고 했던 걸 중지시킨 일은 여러분들 책에서도 읽어보셨을 텐데 그 밖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위나라에 보면은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문우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가 그 아들이었는데 무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하고 한번 대책회의를 하고 나면은 늘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랑을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책에 나오는 오기라고 하는 유명한 군사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오기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참모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참모들 코를 납작하게 눌렀다. 아무도 내 말에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기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나라 장황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나라 장황은 조정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논리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이론에 반박하지 못하면은, 그런 신하가 없으면은, 또 그런 경우가 없으면은 물러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내 논리 하나를 반박할 만한 인재가 없어가지고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느냐 라고 할 만큼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2650년 전쯤 사람입니다. 초나라 장황이 전부 다 26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영감이라는 것은 사실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할 만큼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고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황공하고 관중입니다. 그 다음에 포숙의 모습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 나라 수도가 임치였습니다. 산동성, 이제 오늘날 치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치박시인데 거기에 이제 그 화가가 최근에 책을 내면서 이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다음 사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회 분야에서는 아마 사마철이 사기에서 그리고 있는 민심과 여론의 문제만큼 아주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사이버 모욕죄니 이런 이야기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기만큼 그거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사례들이.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태종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군주는 배워 백성은 물이다. 백성을 물로 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뒷이야기가 뭐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태종이라는 아주 중국사의 가장 걸출한 리더가 한 말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소공이라는 사람, 주봉기에 보면은 주나라 시대 때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폭군이었어요. 하도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비방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당을 데려다 와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잡아다가 처벌하는 그런 그 회개망측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그냥 죽입니다.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을 하니까 당연히 비방이 줄어들죠. 비방 안 하죠. 그랬더니 소공한테 와가지고 야 봐라 나 이거 드디어 백성들이 나를 비방하는 걸 다 막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소공이 한 말입니다. 그거는 말을 억지로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다가 저 기절을 인용하긴 했습니다. 백성에게 입이 있는 것은 대지에 산천이 있는 것과 같고 거기서 재물 등 모든 것이 나오는 것과 같다. 백성이 마음껏 말하도록 하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가 다 거기에서 반영되어 나온다. 2700여 년 전에 한 말입니다. 가끔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2700여 년 전에 한 말이 지금 와서 가슴이 아프면은 사실은 그 역사라는 게 꼭 진보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퇴보했나 퇴행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이럴까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 아마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역사의 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정나라 자산입니다. 이제 제가 EBS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조그만 나라 소국이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자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나라 이야기인데 자산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향교에서 하도 자기 정치를 비방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향교에서 각종 여론들이 음모라든지 그다음에 유언비어 같은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어지럽히니까 정자산의 참모가 향교를 없애버리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정자산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한 말입니다. 반대하면서 조만간 그곳에 모여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장단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칭찬하는 점은 계속 유지하고 비판하는 점은 고치면 될 터이니 우리 스승이 될 것이다. 충성스럽게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은 백성의 원성도 줄어들 것이다. 위엄과 사나움만 가지고는 원망을 막을 수 없다. 이것도 2500년 전쯤 얘기입니다. 정자산이라는 인물은 공자보다 조금 후배입니다. 그
그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비난을 들으면 그것을 서둘러 제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넘치는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여 어찌 해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산의 이야기입니다. 사기의 매력이고 사기의 부가가치가 이런 데에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말고도 사기에는 몇 가지 오늘날 우리 그 사이버 모욕죄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진시황 때 만들어졌던 우어기시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속삭이기만 해도 잡아다가 처형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언론통제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때 가면은 복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비방해도 잡아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방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연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강연 때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백성들의 지금은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열 손가락을 막겠다는 거죠, 그죠? 예. 열 손가락을 막겠다 그러면 그 열 손가락이 과연 어디를 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봤는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열 손가락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게 두렵지 않다면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하고 사기하고 대입시켜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빤히 나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 아까 무당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잡아다 들인 여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국인들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진나라 우어기시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던 진나라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가 주는 틀림없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치한 정권, 제대로 된 정권, 오래간 정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못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 뒤에다 하나 더 갖다 붙였어요. 나쁜 사람은 경험조차 무시한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자산입니다. 재밌게도요. 중국이 후진국에는 틀림없는데 후진국입니다. 뭐 인터넷 통제법도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근데 그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2000수백 년 전에 유적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산 무덤도 남아있고 관중 무덤도 남아있고 포승 무덤도 남아있고 무지무지하게 신기합니다. 지금은 뭐 관중 같은 경우는 기념관이 아마 운동장 많은 기념관이 들어서 가지고 제나라 시대 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가장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보여줄 때요, 직물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가끔 이제 오버해가지고 문제죠. 왜냐 그러면 사망 오제봉기에 나와 있는 이 전설시대 때 제왕들의 모습을 미국에 있는 큰바위 얼굴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황하 주변에다가 탁 세워놨어요. 아주 그건 흉물스럽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동북공정이라든지 하산주 당대공정 같은 역사 비틀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천의 오제봉기가 바로 그 가장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국 사람들이 죄다 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한 4,000년, 5,000년쯤 되면 다 오제봉기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거 황제의 유적지다, 요 임금의 무유적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역사를 지금 무진장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의도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유적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오제봉기 첫 번째 사람이 누르왕자 황제 무덤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는 너무 빈약하죠, 그죠? 예, 그런 기록에 나와 있는 당군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도 많고, 그런 부분들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긴 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그다음
경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와 닿긴 합니다만은 제일 첫 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력의 문제가 발의만 제대로 된다면은 사실은 허리띠 졸라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보다는 우리 아래 세대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우리는 어찌어찌 그냥 나눠 먹고 잘 살았는데 니들은 참 걱정이다.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는 책도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세대들이 가장 격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고 체류병을 달고 살았던 세대들, 체류탄을 달고 살았던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정작 깊이 있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정권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통찰력의 부족이고 지금 29년도 제가 화두로 내세웠던 성찰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전리품에만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 스스로 나눠먹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리를 다 우리아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미래에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새싹들이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정말 부탁인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어깨 두들기면서 미래는 다 니들 어깨에 달려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왜? 우리가 할 건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고 합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통일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명예도 얻었고 사실은 그죠? 민주화에 대한 명예도 얻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과분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어렵게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 역할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깨 두들기면서 미래가 니들한테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에 달려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있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 그들도 우리 어깨 위를 디디고 올라서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텐데 우리가 어깨를 내주지 않으면 누가 후손들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래서 기성세대들 적어도 40대 이상 분들은 정말 부탁인데 두들기지 마십시오.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그 대신 경제 부분은 화신열전하고 평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에는 평준서라고 하는 이론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적과 같은 사기 130건 가운데 가장 기적과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무제 때 들어와가지고 유교가 이제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확정이 됨으로써 예의 범절 이런 걸 중요시하고 체면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식인으로서 경제를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천박하게 얘기했죠. 우리도 그런 부분들 오랫동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그 당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 후대 때부터 바로 반고라는 사람부터 한서 때부터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한서에서 가장 비판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화신열전입니다. 채통머리 어깨 돈 가지고 그죠? 욕심이죠. 이욕 가지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가지고 사리 사욕에 대한 문제를 역사책에다 남겼다 해가지고 반고가 한서에서 사마천을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탐욕수를 탐자까지 써가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사마천의 화신열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보다는 저게 기적적으로 남았죠. 2100년 전에 30명이나 되는 부자들에 대한 기록을 역사책에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화신열전은 부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중국사 정사 25사 가운데에서 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24사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왜? 채통머리 없다고 비판해버렸으니까요. 화신열전은 부자들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으로 시작해서 사마천의 사기로 끝나버렸습니다. 다만 평준서나 화신열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식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사에 남겨진데 주로 뭐냐 그러면은 경제 구조, 정부 행정기구,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이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지 부자들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거기 있습니다. 사기 이후로 방고의 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사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원사까지 24사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퇴보였습니다. 사마천 사기로부터 진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책은 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누가 그 고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한서를 보세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명사를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꼭 사기는 보라 그런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이런 데 있습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화식열전에 나와 있는 경제관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그 요점은 이겁니다. 첫째,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그거 아닙니다. 사마천은 올바르게 벌어서 올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덕을 강조합니다. 상도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사마천이 강조하는 건 상덕입니다. 정치 리더에게는 정치 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에게도 상덕을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춰야 되는 문제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갖춰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덕이다. 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덕하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뭐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각박하게 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박하게 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덕이 생깁니다. 덕이라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덕자 옆에 두인변이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그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각박하게 굴지 않으면 상대편도 나에게 각박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덕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인변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둘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덕이라는 것은 수양도 필요하지만은 각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굴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 그게 정치가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다고 해서 상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 화식열전에서 경제관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그 경제와 사람의 삶의 함수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죠? 창고가 차에 예절을 알고 먹고 있는 것이 넉넉해 명예와 치욕을 안다라는 관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만큼 그 정확한 그죠? 지금 주머니 한번 뒤져보세요. 얼마 들었나? 오늘 저자 강의 잘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생맥주 한 잔 사줄까? 잔뜩 들어있으면 그죠? 여유가 생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그냥 좀 움츠려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경제의 함수관계를 저만큼 정확하게 지적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예의라는 것은 재산 유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군자가 부유하면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소인이 부유해지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 재벌 깜빵에 가는 법 없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죠? 예. 2000년 전 사마천이 속담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보다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100년 최소한 2100년 이전의 속담입니다. 사기에 보면 속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사구팽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사기에 3번이 나오는데 토사구팽은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였습니다. 가장 오래전 누가 제일 먼저 썼냐 그러면 한신이 쓴 게 아닙니다. 법녀 대목에서 나옵니다. 법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최소한 그 법녀도 이르기를 했으니까 그 속담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만하죠. 2500년 전에 법녀가 사기에는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한신도 쓰고 개통도 쓰고 썼는데 유행하던 유행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비불명 아시잖아요. 그죠? 날지도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그 사기에 보면 그거 왜냐 그러면 몇 군데 나와요. 불비불명은. 한 사람만 써먹은 게 아니고 또 다른 고전 역사책에도 불비불명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묘한 속담들을 사기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적절하게 그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덕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가장 제가 이제 주목해본 대목은 특히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값이 비쌀 때는 쓰레기를 버리듯 물건을 내다 팔고 값이 쌀 때는 보물을 손에 얻듯이 사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상품의 가치에 관한 이 개연의 이 말보다 정말 절묘한 말은 없습니다.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정말로 맞습니다. 저게. 그래야지 물가 조절도 가능해지고 매점 매석도 없어지고 독과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가를 함부로 그 물건 값을 올렸다 놨다 하는 가격 조작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저 말만 기억을 하면은 기업인들의 진짜 덕은 제대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상덕이라는 거는. 이게 그 사마천이 그 사기 마지막 권, 실질적인 마지막 권 129권 화신열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마천의 경제관이고, 그 밖에 부자들에 관한 기록들이 한 30여 명에 관한 부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화신열전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그 벤처 정신에 충만한 상인들도 있고요. 각종 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그 화신열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 사회, 경제 세 분야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기의 그 부가가치와 사마천의 사상,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사기 읽어보시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고 그때 사기는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또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